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이제 나누었던 대작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선 제가 엘리멘탈을 봤거든요. 네. 애기랑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왜 울지?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 재밌다. 그랬는데 나오니까 이 요즘에 그 영화관 스코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관객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만하다. 그게 좀 재밌는 건 이 영화가 또 북미 쪽에선 그렇게까지 힘을 발휘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민자 가족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예, 그렇죠. 우리나라 별명은 K 장녀 이야기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자라난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요즘에 워낙에 한난 자식이 많으니까 그런 K 자녀들 이야기로 읽을 때 아이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어른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조금 엇갈린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영미권에서는 바벤하이머이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유행 중이에요. 바벤하이머. 바벤하이머. 이게 바비하고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쌍끌이로 흥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 쪽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이쪽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바비는 개봉했거든요. 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우리는 8월 15일에 맞춰서 개봉합니다. 아,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무관하지 않잖아요. 네. 8월 15일 개봉을 맞추고 있지만 거기서 이미 개봉을 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사실 바비의 흥행이 이 오펜하이머보다 2배 이상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바비가 지금 흥행 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거든요. 미미 때문이라고. 미미 때문일 수도 있겠고. 미미 때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엘리멘탈하고 바비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딱 X자로 사실 네. 어긋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흥행 성적하고 가끔 이렇게 만들어진 본토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흥행이 엇갈릴 때가 있긴 한데 특히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여성이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좀 우리에게 좀 흥미를 주는 하나는 픽스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어찌 보자면 뭐 바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장난감 토이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면 둘 다 흥행을 해야 좀 우리로서는 맞잖아요. 예상에 맞는데 이제 바비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영화일 거다라는 게 굉장히 선입견이 강했고 그리고 그 그레타 거윅 감독도 이 영화 페미니즘 영화 맞습니다라고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거부하지 않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예 많은 분들이 예매를 잘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이렇다 저렇다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핑크색이 도배가 되어 있는 영화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라는 쪽에 더 가까워서 예매율이 상당히 떨어진 건데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로 되려 이제 페미니즘도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처음으로 가부장제를 배운 켄이 뭐 캔오프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캔은 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거죠. 캔덤 이렇게 네. 써놓고. 근데 그게 한동안 우리 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캐치프레이즈 페미니즘에서 뭐 girls can do it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 없이 한번 다른 의미의 거울 보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영화는 아닌데 우리는 좀 예매율이 떨어진다는 걸 또 보면은 아 역시 한국에서만큼의 한국의 코드가 있구나. 엘리멘탈은 잘 되고 예. 바비는 잘 안 되는 한국의 코드가 있구나.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 워너브라더스가 최근에 영화가 잘 안 돼서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바비가 다시 맞달처럼 워너브라더스를 업고 살리고 있다라고까지 칭찬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잠잠한 것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메리카 장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그 A 장녀죠. A 장녀로 지금 활약 중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바비가 되게 잘 되는데 일본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바비가 이제 흥행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생각보다는 페미니즘 영화라는 선입견 때문에 가서 보고 왈가왈부가 아니라 아예 예매 자체가 맞아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네. 기현상들이 네, 벌어지고 네, 네, 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는 바비가 이상형이지만 바비와 비슷한데 우리가 친근한 모양새를 가진 미미를 갖고 놀았던 사람들이 바비는 꼭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분이 쓰셔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어쨌든 엘리멘탈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코드와 좀 맞는 측면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절을 하는 네. 의식을 보여주는데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고 부모님을 떠날 때 절을 하는 그렇죠. 거.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왜 생전 안 그러던 아들 녀석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갑자기 절을 하는 맞아요. 마치 나는 어른이 됐습니다 라는 표식처럼 절들을 하잖아요. 내지는 평생 절을 안 하던 자식이 결혼을 할 때 되면 갑자기 이제 큰 절을 한다. 결혼식장에서 아예 그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양 예절에서는 큰 절을 한다라는 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나는 이제 당신과 어른 대 어른으로 이제는 격식을 갖춰서 분리된다,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아이들은 또 바로 이해를 하면서 보는데 또 그쪽의 맥락에서 보자면 좀 낯설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영화라는 게 역시 또 소비되는 맥락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또 여겨지기도 하고 흥행하기도 하고 이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물, 불, 뭐 이렇게 간단한 소재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봤었던 부분이고요. 와, 유여올이란 말이 있대요. 유승환 감독은 여름에 항상 옳다 이런 뜻인데 밀수가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주연 배우들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제가 봤던 밈 중에 되게 재밌었던 밈이 뭐였냐면 염정아 씨랑 김혜수 씨가 부산에 이제 홍보 활동을 갔나 봐요. 근데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만나야 된다는 김혜수 씨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밈으로 됐는데 제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김혜수 씨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류승환 감독 영화는 약간은 단순한 의리와 네. 복수, 연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단순함이 중요한데 이 단순함의 근간으로 들어가면 우리 어렸을 때 1970년대, 80년대 옛날 비디오 탭으로 빌려보던 뭐 외파리의 복수 이런 거 있잖아요. 적에게 팔 하나 다리 하나 잃었던 그 무협의 강호가 다시 한번 숲으로 들어가서 연마한 다음에 그렇게 다친 몸으로 다시 복수에 성공하는 뭐 협녀 이런 영화들인데 류승환 감독의 영화적 DNA 속 깊숙하게 그런 이를테면 조금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는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협지류의 좀 단순한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 밀수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아마 영화 보시고 나온 분들 현실 논리로 생각해 보면 저 많은 사상자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들지만 무협지 세계 안에서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네. 복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부당한 그 어떤 대우를 그만큼 되갚아주면 되는 건데 류승환 감독이 그걸 영화적으로 잘 보여주는 감독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도 배경이 이제 70년대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 문법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보는 영화라기보다 쾌감을 좀 보여주는 건데 이걸 좀 기억하시는 세대와 설명하는 세대가 나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보따리 장수 아줌마를 기억하는 세대들이 있고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세대들 가령 지금 뭐 10대, 20대들한테는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무슨 바셀린을 도대체 왜 아줌마한테 사야 하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지금은 그냥 옷땡만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의약품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가 이제 기성세대들한테는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역시 말 그대로 여기서 또 조인성 씨가 보여주는 액션 장면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액션 장면으로 따로 떼어놓고 나서 완성도가 매우 높거든요. 근데 류승환 감독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베를린이라던가 부당거래라던가 이럴 때 액션 영화가 또 진심이다 보니까 액션 장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를 쓴다거나 그니까요. 너무 진지한다거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날씨가 덥고 힘든데 영화관에서만큼은 좀 명쾌한 영화 보고 싶다 할 때 그 심리가 잘 적용이 된 작품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밀수도 있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비공식 작전이나 더 문 같은 영화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올 여름은 좀 더위가 도움이 될 듯 싶어요. 워낙 아유.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차라리 이제 극장 가서, 왜냐면 시원하죠. 저녁까지 더우니까요. 밤까지 맞아요. 더우니까 극장 가서 좀 시원하게 몇 시간 지내다 오자. 저도 이제 그 밀수를 시사를 봤지만 한 번 더 봤거든요. 극장에 워낙에 제가 추위를 잘 타서 긴 옷을 가지고 갔지만 진짜 덜덜 떨고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냉방이 잘 돼 있는 공간이 이제 영화관이다 보니까 올여름은 더위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어디 피서지 가는데 바가지 썼다 막 이런 뉴스들 계속 보도되고 그러니까 극장으로 가는 피서도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어이구 시간이 많이 됐네요. 칸 영화제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신작의 플라워 킬링 문이 10월에 개봉을 합니다. 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90이 넘었네요. 네. 93.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도 11월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 와, 이 80을 넘겼는데 현역입니까? 오늘 이런 거장들의 열정과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분만 그런가요? 마틴 스코세지, 리들리 스콧, 미야자키 하야오는 제가 대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감독님인데. 그리고 늘 극장에 걸리는 감독. 그쵸.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왠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문학 작품도 교과서에 실리는 분들은 현역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생존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 네.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리니까 그 입시를 보러 간 문창구 학생이 최인훈 선생님이 앞에 계시는데 모르고 어머.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고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입니다 라고 해서 최인훈 선생님을 당황시켰다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워낙에 교과서에 실린 사람은 다 고인일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들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감독들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퇴임을 어떤 정년으로 생각한다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 훌쩍 넘기셨어요. 80세가 넘었으니까, 90살도 넘었으니까.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분들도 이제 더 이상 활동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올해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리들리 스콧 역시도 올해 작품을 내놓겠다 했는데 제목부터 나폴레온입니다. 아니, 나폴레온을 리들리 스콧 하면 떠오르는 막시무스, 예. 글래디에이터라던가 아니 시대극을 만들면 어떨까, 벌써 기대감이 그렇죠.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뭐 마틴 스코세지 감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영화를 잘 만든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엔 또 서부 개척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뭐 갱스 오브 뉴욕이라던가 이런 영화들로 우리가 이미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미국의 근대사를 만들면 어떻게 잘 만드는지 감을 잡고 있지만 이번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출연을 하고, 게다가 그 인디안 원래 부족들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가난한 미국인들 사이의 그런 경쟁 관계를 보여준다고 어떨까?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역시도 한동안은 금서가 되었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애니메이션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야, 이 마지막 작품 어떨까? 다들 모두 기대하고 있는 올해 정말 라인업이 빵빵한 2023년 이제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세상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인 것 같아요. 우선 그 나이에 현역이신 게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 재벌보다는 80 넘어 현역이 제일 부러울 것 같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도 놀랍지만 게다가 바로 직전 작품들 보면 다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가령 리들리 스콧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전 작품의 뭐 프로메테우스라던가 이런 작품들 보면은 와, 이분은 여전히 생각을 젊게 하고 있구나. 그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영화의 거장이 아니라 프론티어로 생각하고 있구나. 새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라면 애플 TV에서 네. 그러니까 플랫폼을 조금 바꿔봐서 영화를 만든다. 그런데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게 나폴레옹 사진이 딱 나왔는데 조커를 맡았던 호아킨 피닉스가 네. 딱 나폴레옹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라? 이렇게 두 사람이 이미지가 닮았었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무 분장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냥 저 사람 나폴레옹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호아킨 피닉스의 뭐 연기력은 뭐 그쵸? 정평이 나 있다 보니 사실 나폴레온도 워낙에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몰라요. 예. 인물이다 보니 프랑스 혁명과 그리고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다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예. 그러나 결국은 추방돼서 외롭게 죽어간 한 남자의 인생을 리들리 스콧이 어떻게 그릴까? 그리고 리들리 스콧의 그 전 작품인 글래디에이터에서 정말 속이 왜곡되어서 그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또 황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어떤 의미의 황제 역할을 할까도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기대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죠. 예. 독수리가요. 자기 뿌리를 자기가 쪼아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새 뿌리가 나면 훨씬 더 날카롭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거장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이를 들어가서 내가 관록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미 많은 것이 체화되어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거. 자꾸 이렇게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거를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쇄신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시장에서 찾아주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네.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맞아요. 세상에 그렇게 그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젊은 친구들도 온갖 플랫폼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투자가 되고 배우들이 와서 함께 연기를 하고 그걸 극장에 건다는 건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요. 벌써 저희도 이제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이제 그런 대중적인 카리스마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해 보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틴 스코세즈 감독의 여러분이 이제 유땡땡 예. 유튜브 찾아보시면 여러 트레일러들 이제 예고편들이 좀 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보통 입금되면 살 빼던데 안 이번에는 안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필요했던 하다고 겁니다. 생각했나 보면 봐요. 약간 중후한 이미지로 나오는데 그 일종의 인디언 부족이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특이하게 보통은 그 땅을 전세처럼 빌려서 사는데 이 부족이 땅을 샀었거든요. 예. 유일하게 이 부족만 어. 거기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몰려드는 백인들은 모두 다 가난해요. 근데 거꾸로 원주민은 모두 부유해서 그들의 고용인이 되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겉으로는 그들의 밑에 고용인으로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엄청 멸시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별별 이유를 갖다 대서 합법적인 이유로 그들을 살해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그들을 처형하고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뺏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중에서도 이 인디언 원주민과 결혼을 해서 혼혈인 아이를 낳은 그런 백인 남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하긴 하지만 백인들에게는 그 사랑도 의심을 받고 오히려 이용할 만한 가치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좀 오히려 더 백인보다 더 세속적으로 바뀌는 그러나 속으로는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원주민들. 겉으로 봐서는 저들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폭력적인 내면을 더 키워가는 백인들. 이 갈등을 마틴 스콜세즈가 폭력의 연대기로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구조 자체가 너무나 흥미롭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제 미국이 좀 늘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 중 하나가 그렇죠. 어쩌면 미국에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네. 백인들이 거기에 마치 원주민처럼 네. 점유하고 살아가는 형편일 텐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스코세지 감독하면 전 택시 드라이버를 네. 수업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배웠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 감독이 아직도 현역이라는 게 놀랍고 택시 드라이버에서 보여줬던 인간의 내면에 대한 그 뜨거운 성찰인 거잖아요. 이것도 사람의 민낯에 대한 심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소감 했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맞아요. 그 말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장이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영상을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저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맞아요. 네. 또 교수님께서 봉준호 감독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날 여러 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봉준호 감독은 정말 멋진 작품으로도 말하지만 저런 시상식에서 어떤 말로 이 자기 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게 가장 멋지고 의미 있을지를 잘 아는 감독이라는 것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 훌륭한 감독의 저는 마틴 스코세지를 존경합니다라는 말보다 그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쵸? 인용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말을 기억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 장면 자체가 하나로 아마 영화사에 남을 그런 시상식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틴 스코세지는 봉준호 감독과 좀 비슷한 점이라면 늘 분노를 잘 목격하고 관찰하고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 분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보는데 그 유전자를 봉준호 감독이 지금 한국에서 분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이제 기생충에서 보여줬잖아요. 한번 다음 영화에서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네.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러니까요. 저는 저거 보니까 진짜 성공한 성덕이네요. 봉준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내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독과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나는 수상을 하고 나의 그 존경하는 말하자면 멘토가 객석에 앉아 있는데 가장 큰 찬사를 할 수 있는 멋진 감독이네요. 예. 자, 그 다음은 리들리 스콧인데요. 에일리언, 글리데이터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게 될 텐데 1937년생이에요.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맞아요. 태어나신 맞아요. 감독님이 아직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그 비주얼리스트, 미장센의 대가 맞아요. 이게 이분의 말하자면 찬사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형제가 감독이었죠. 맞아요. 토니 스콧 네. 감독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장르 영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성공한 네, 맞아요. 영화들을 쭉 찍다가 좀 병에 걸리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다른 길을 선택한 반면에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영화사에 남을 영화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고 이를테면 에일리언 같은 작품, 네. 영화사에 지표를 남겼죠. 여성 전사라는 캐릭터를 처음 영화사에 선보인 감독이 바로 릴리 네. 스콧이기도 하고요. 잘 기억해 보면은 뭐 델마 루이스 같은 그런 작품들도 만들어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화사로 쭉 기억을 할 때 SF 영화 중에 뭘 봐야 되고 페미니즘 영화 중에 뭘 봐야 맞아요. 되고 알고 보니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가 이렇게 많아? 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아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감독으로 정말 인상적인 영화사적 흔적을 남겼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든이 넘은 이후에 이제 흔적들이 더 인상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큰 족적을 남기기 시작했고 역사극과 SF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큰 자기의 영화적인 활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리들리 스콧이 뭔가 자신의 영화사의 마지막을 닫으면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폴레옹 이제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캐스팅하기 전에 리틀리 스콧 감독이 호아킨 피닉스를 캐스팅하기 전에 주인공에 맞춰서 대본을 완전히 다시 썼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왠지 호아킨 피닉스와 그 리들리 스콧의 관계라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어차피 누군가 해석이 필요한 인물이라면 예. 특히 우리가 조커에서도 봤다시피 이를테면 조커에서 그 유명한 동무씬 혼자 거울을 보고 춤을 추는 거 원래 대본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뭔가 음악이 들리는 듯하고 황홀감에 젖어 있다가 끝이었대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해석할 장면이라면 마틴 스콜세 이 리들리 스콧은 이미 이 전작에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호아킨 피닉스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배우의 그 잠재력을 충분히 열 수 있는
대본을 쓸 수밖에 없겠다.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작가분들이 저 배우를 시작으로 해서 대본을 쓰시는 경우는 제가 얘기 들었어도 아 이걸 보니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제 작품 안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은퇴한다고 그러게요. 그랬잖아요. 쉬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더래요. 그리고 아 너무 심플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 애니메이션이 특히 수작업으로 일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2D 애니메이션이 되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손으로 작업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지긋지긋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쉬고 싶어서. 그런데 벌써 한 10년 동안 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작품은 네. 요시노 겐자부로의 동명소설이라서 지금도 서점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소년의 정신적인 어떤 성장을 경험한 이야기고 여기서 생각보다 이 작품이 금지되었던 이유는 이를테면 군국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가 이미 좀 실려 있는 책이기도 해서 군국주의로 가던 이후에 예. 이제 일본에서는 좀 금지됐던 읽히기를 권장되지 않았던 작품인데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네. 이 시절에 이 작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야오가 자기가 자기 손주나 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빗대서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역시나 완벽주의자다 보니 원래 개봉을 재작년인가부터 하겠다 하면서 차츰차츰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개봉을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14일 날 일본에서 개봉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손은 대지 않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하게 될 텐데 이 작품이 결국은 하야오는 언제나 메시지가 강한 감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스즈메 문단속이라던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흥의 유리는 귀멸의 칼날이죠. 네. 근데 그 작품들이 일본 특유의 좀 기이하고 한편으로는 좀 네. 일본만 가지고 있는 좋게 말해서는 이채롭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금은 좀 그 비일상적인 세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하야오는 우리가 작품들을 돌아보면 환경에 대한 얘기라던가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노동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일본인 이야기보다 세계인으로서 메시지를 늘 전달해 온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림체를 다들 좋아하셔서 굉장히 익숙하고 좋아하는 그림체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와 좀 바뀌었다고 다른 하더라고요.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익숙하게 알았던 그 느낌보다 조금 더 실사 그렇죠. 느낌 그리고 약간 수채화 느낌 쪽으로 네.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일본 관객들이 이제 일본은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은 야후를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야후에서는 조금 평점이 엇갈린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작품도 약간 호불호가 나뉘는 작품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원작도 그래서인지 이 작품도 조금은 그 낮은 평점도 꽤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또 어떻게 보일지 우리 바비 얘기 시작할 때처럼 현지와 우리나라의 반응은 꼭 같이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분명히 이거는 10년을 쉬고 나와서 뭔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이 왜 일본에서도 또 저조한 평가인지도 한번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전 작품에요.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혹은 태평양 전쟁을 그리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되어서 작품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창피해서. 네. 그랬는데 그의 작품 세계 안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고하는 듯한 메시지가 또 어렵잖아요. 그런 메시지는. 근데 그걸 애니메이션에 어떤 스타일로 담았을지
궁금증이 생긴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거장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들에게 전권과 네.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 넘기고 나서 네.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은 거장들의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올해 영화 기대작들이 뭐 한국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벌써 더문하고 네. 아까 우리 잠깐 나왔던 비공식 작전이 개봉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개봉을 하면은 네. 기대작 4편이 전부 다 개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대작들이 한국 영화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영화들이 그러니까 머울랜드 드라이브를 만들었던 뭐 그 영화들도 다시 개봉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고전으로 알고 있었던 작품들도 많이 개봉을 하게 되니까 올해 영화계는 정말 좀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전에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객이 그랬대요. 아, 전설로만 알고 있던 비틀즈랑 내가 동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했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저분들이 태어난 연도를 보니까 영화가 TV와 경쟁하다가 컴퓨터랑 경쟁을 하다가 휴대전화랑 경쟁을 하다가 이제 저분들이 OTT 플랫폼에 맞아요. 자신의 영화를 거는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 말하자면 기술의 발전을 뚫고 이길 수 있는 이야기꾼들인 것 같아요. 오래오래 건강해서 작품들을 계속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올해는 안타깝게 소설가 작가분들이 세상을 많이 떠난 해기도 하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또 영화계 또 거장들의 작품들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OTT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거장의 가장 장점 중 하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이 넷플릭스에서 개봉했을 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플 TV에서 방영이 될 이 영화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이 연기하는 모습만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머리가 하얄 때까지도 그렇죠 작품 활동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엄마 봉준호 감독님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까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 진짜 재벌보다 현역이란 단어 훨씬 더 부럽습니다. 오늘 뉴스는 문화다는요,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노익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거장의 컴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